중요한 거는 이 포상을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GH 혁신 프로라고 하는 내부의 자발적인 참여자.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할 때는 승진 기회가 있다든지 포상 개인 가점을 일절 발표를 안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이제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얻는 교훈은 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 협조해야겠더라 라는 거를 강하게 직원들이 이제 인식을 하고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이거 하다 보니까 진짜 승진을 막 시키네 하니까 이 힘들지만은 역전 프로젝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그러니까 공기업의 특히 이제 민간기업도 그렇지만 공기업의 이런 혁신은 인사하고 연동이 되지 않으면 100% 실패합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정년이 보장돼 있고 매년 물가 상승률 이상의 월급이 올라가는 조직에서는 오로지 인사가 유일한 변수예요. 그거랑 연동을 안 하면 많은 혁신은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혁신의 혁자는 가족 혁자죠. 그러니까 애초에 혁신이라는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굉장히 그때도 혁신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가죽을 벗겨내가지고 새롭게 만드는 것. 그게 혁신입니다. 혁명은 하늘의 뜻을 받아서 이게 단칼에 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혁신이 훨씬 어려운 거예요. 혁신은 일정한 시간 동안 그냥 그 가죽을 벗겨내는 아픔을 견뎌야 되고 혁명은 명을 받지 않은 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혁명은 명을 받아서만이 단기간에 만들어내는 거고 혁신은 시간이 좀 필요하고 따라서 경영자 입장에서는 아픔이 수반되는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하는 말로 혁신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당연히 제가 그 지난 2년간 하면서 저도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가죽을 벗기는 아픔을 속에서 새롭게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보고서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게 이제 회의는 주로 제가 외부 전문가 일부러 GH까지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 보통 이제 주 메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걸 주 메일하면 능률이 떨어지지 않냐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제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이 다른 사람들이 뭐 하는지 다 보입니다. 화면 분할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오프라인 회의하면은 자기 할 말하고 핸드폰 보고 이래도 잡아낼 수가 없는데 줌에서 하면은 다 보이고 뭔가 석연치 않은 사람은 녹화하면 다시 걸리면 바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CEO들이 또 가셔서 줌회의를 좀 활성화해 보시고 줌회의 중간중간에 숙제를 좀 줘보세요. 그럼 능력이 바로 파악돼요. 능력 있는 사람은 바로 답이 나옵니다. 부하에 얹혀서 일하는 사람은 머뭇거립니다. 그게 줌회의의 강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부터는 GH는 4.5일만 근무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40시간 하잖아요. 8로 40인데 월요일에서부터 목요일까지는 9시간을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은 4시간만 하는 이걸 얼마 전에 노사 합의를 했어요. 45시간 해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언론에서 난리가 나죠. 공공이 근무시간 단축한다 그러니까 직원들하고 9시간 플러스 4시간 이렇게 해서 45시간을 하고 또 필요하면 주에 한 주 중에 하루는 재택을 하라고 유도를 해요. 그 다음에 사후간에 이제 컬러 PV를 붙이고 사후간에 그 모든 공사했던 턱을 다 없앴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 로봇이 돌아다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GH 안에 로봇 6대가 돌아다니는데 계속 밀려가지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올해서 목까지 9시간을 하는데 몇 년 지나면 이건 내 다음 사장한테 팁을 좀 주고 하려고 했는데 몇 년 지나면 아마 직원들이 점심시간을 없애자는 이야기를 사측이건 노측이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MZ세대들은 1시간 먼저 가고 점심 없애면 좋다라는 생각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몇 년 안에 점심시간이 없어지고 내가 작업하면서 김밥을 먹든지 떡볶이를 먹든지 이런 시대로 온다. 그러면 로봇이 그걸 배달을 해줘야겠죠. 구내식당에서. 그리고 지금 로봇은 뭐 하냐면 이 이사하고 나서 이런 악취 안 좋은 공기들 있죠. 그러니까 새 건물 냄새 이거를 빨아들이는 일을 24시간 하고 있어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한 6개월 정도 되면은 이제 포장이나 배달 전문으로 이제 기능을 바뀌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은 방역만 하고 있는데 얘가 이제 좀 있으면 기능을 바꾸게 되고 그 다음에 중수나 유출지하수는 이제 제가 가기 전부터 설계가 잘 돼 있어서 지금 그대로 썼고 지금 SH하고 좀 다른 게 GH는 3단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근데 이 뭐 잘 아시다시피 알리백이 안 되면은 수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3단은 기본적으로 알리백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옵션을 붙여가지고 3단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땅을 팔지 않는 그런 전략. 물론 이제 보조금도 좀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탄소 중립을 어떻게 갈 것인지 쭉 연도별로 그 다음에 분야별로 이렇게 해서 로드맵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민간 참여의 토지를 팔든지 그 다음에 산단을 공고하든지 이럴 때 전부 조건으로 이제 넣으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폐기물 처리 방식도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 아까 이제 그 혁신 크루라고 한 사람들이 많이들 내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그동안에 신도시 개발할 때는 이제 얕은 야산이나 이런 걸 뭉갤 때 그 인목 폐기물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무를 다 잘라 베서 쓰레기 처리하는 건데 이거를 톱밥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동서발전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서 사가는. 그러면 이제 인목 폐기물도 줄어들고 발전해서 하는 발전회사들대로 톱밥을 사가겠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경기도지사는 알리백에 굉장히 지금 힘을 쏟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공공기관의 전력 소비는 100% 신재생 에너지로 가자 이 목표가 지금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발전량을 계속 상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하고 있죠. 그래서 이마트 같은 데 광고가 돼서 아시는 분도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건 이제 제가 SH 사장할 때 처음 구상했던 겁니다. 그때 2019년 가을 정도부터 갑자기 서울의 주택 구매자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서울에서 주택을 가장 많이 구입하는 연령대가 40대였는데 2019년 가을부터는 이게 30대로 갑자기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세금이 올라서 문정부 때 일이죠. 증여를 많이 하나 보다. 근데 이게 여러 달이 지나도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부터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영끌이라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저도 처음에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뭐 패닉 바잉이라는 말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썼습니다만은 절대 패닉은 아니에요. 제가 그때 봤을 때도 그렇고 뭐 지금이야 이제 언론이 그런 말을 안 쓰죠. 그때는 이제 30대들이 막 놀래가지고 집값이 오르니까 놀래가지고 쫓아가서 산다 이런 의미로 패닉 바잉을 썼는데 전혀 그건 아니고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집을 사들이기 시작을 해요. 이제 다 빚내가지고 사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따져보면 그 당시 이제 제 주변의 지인들이 이 아들, 딸들을 결혼시킬 때 싸움하는 경우가 가끔 나타난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한국 사회에서 집은 남자 쪽에서 그 다음에 혼수는 여자 쪽에서 뭐 이렇게 해왔는데 그 당시 이제 19년쯤 되면은 서울에 이제 한 25평짜리 주택이 10억이 돼요. 경기도는 한 5억이 됩니다. 근데 전세도 거기 한 7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세집을 얻어주더라도 7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남자 쪽에서 당연히 이거를 비율들 나누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그럼 여자 쪽에서 무슨 소리냐? 우리가 혼수해 오는데 거기서 이제 싸움이 나는 거예요. 혼수가 무슨 7억이나 되냐? 뭐 이러다가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기분 안 좋게 뭐 되는 경우도 많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끌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이 소위 똘똘한 한 채에다가 똘똘한 한 채를 유도하는 그런 식의 세금 정책이 정부의 건의를 해도 바뀌질 않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은 이게 그 당시에 정부는 임대주택에 살으라고 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듣던 말이 집은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겁니다. 이런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먹힐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20%만 집값의 20%만 가져오면 등기를 해주는. 그러니까 집을 30대들이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집값이 계속해서 오를 것 같다. 두 번째는 이 평균 거주 기간이 2년이 안 돼요. 서울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출산율하고도 사실 관계가 있는데 애를 낳아서 키우려면 이 메뚜기처럼 옮겨 다녀야 되는 거예요. 2년마다. 불안한 거죠. 주거 불안정이라는 게 꼭 그 가격의 불안정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한 곳에서 좀 오래 있고 싶은데 그거 자체를 안 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결국은 한국인은 자가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몰고 가는 거가 그 당시의 이야기고 지금까지도 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좀 산출 방법에 따라서 다르지만 PIR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얼마간 저축을 해야지 집을 살 수 있는가, 이게 지금 25를 넘어섰다고 이제 많은 그 통계들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이야기는 내 소득을 저축을 해서 25년을 채워야지 집을 살 수 있다. 물론 이제 뭐 그게 조사 기간에 따라 조금씩 달려요. 뭐 17에서 25 왔다 갔다 하는데 17도 사실 많은 거예요. OECD 평균이 한 5, 6년쯤 되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럼 결국 자가 요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이걸 고민하면서 초기에 20%, 그러니까 서울 같으면 2억, 그리고 경기도 같은 1억을 내면 등기를 해주고 나머지 20년 동안 80%를 나눠내는, 그러니까 적금 들듯이 내는 이런 주택을 그 당시 구상을 하는데 제가 런칭을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법이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GH 와가지고 이 법 만드는 작업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작년에 제가 이걸 런칭할 때 이제 법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 나머지 1년 최근 올해 상반기까지는 관련 시행령이나 규칙이라든가 또는 뭐 문제가 됐던 종부세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결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판교의 테크노밸리, 판교가의 GRDP가 지금 부산보다 한 70조 많습니다. 부산이 한 98조, 판교가 한 170조쯤 돼요. 굉장히 많은 이 좁은 지역에서 고부가가치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1, 2 판교를 보면 이게 대부분 대기업 좋은 일을 많이 시켰어요. 왜냐하면 GH나 LH가 이걸 같이 개발하면서 땅이나 건물을 그냥 분양했어요. 그러니까 두 회사로서는 굉장히 안전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이랬고, LH는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제가 GH에 와서 이걸 좀 바꿨어요. 이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스타트업이 크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나중에 임대료 막 내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처음에 잘 나가다가 임대료 부담 못하든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좋은 기술이 있으면 대기업한테 M&A라든지 이렇게 해서 스케일업이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같은 데 보면은 나스닥 상장 기업이 92개나 돼요. 한국은 나스닥 상장한 게 2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스케일업에 실패한 거예요. 우리는 스타트업을 키우긴 했는데 얘들이 어느 정도 커져서 상장하는 회사까지는 못 가고 있는. 그래서 이거를 지금 GH가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하에 판교에 기회발전소라는 건물을 이제 원래는 다른 용도였는데 이 기회발전소라고 해서 100여 개 기업들한테 임대를 줬어요. 분양 안 하고. 분양하면은 스타트업이 거의 못 들어오죠. 그래서 임대를 하고 이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뭐도 하고 뭐 스타트업들이 되게 기술만 갖고 있고 다른 잘 모르죠. 그러니까 법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저기 그 펀드도 연결시켜주고 뭐 이런 일들을 자 그리고 이게 전세 피해는 이제 올해 굉장히 심각하게 나왔는데 이게 사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건 올해 처음 나온 거 아니에요. 몇 년 전에도 전세 피해가 나와 있고 이제 우리 그 제도적인 허점을 파고드는 건데 일단은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것도 다 제가 생각할 때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생각으로 하고 물론 이제 경기도가 전세 피해자가 제일 많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내고 여기에 이제 변호사하고 세무사 이런 분들 긴급 투입해가지고 열심히 지금도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무려 7,000건 이상이 지금 조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물론 자원봉사도 있습니다만은 근무하는 직원들이 하루 종일 상담하고 계속 뭔가 도우려고 하고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법을 좀 바꿔주지 않으면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그 피해받은 사람들의 그 민원을 들어주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제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소셜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뭐 많은 공기업이 그렇지만 주식회사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그러니까 도나 뭐 시가 출자해서 이거 만들어진단 말이죠. 근데 주식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주주총회 이런 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직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주를 좀 모시자. 근데 시어머니를 왜 모십니까? 그러는데 긴장감을 적당히 줄 필요가 있는. 그래서 150명을 이제 뽑아요. 지역 고객 직능 대표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앞에 이분들이 물론 정책 제안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가장 큰 건 GH의 성과 발표회를 보고회를 하는 거예요. 질타도 받고 그 다음에 뭐 질문도 받고 건의도 받고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해요. 그리고 작년 대비 뭐 매출이 얼마가 됐고 뭐 순이익이 얼마가 됐고 물론 지금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건 없지만 그래도 그런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러한 절차를 만듦으로 인해서 사업 계획도 다시 한번 우리가 가다듬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걸 처음 할 때는 이제 걱정들 많이 하죠. 이분들을 시어머니로 모시면은 150명이 얼마나 민원을 넣겠습니까? 실제 직원들의 생각이에요. 실제 그럴 수 있죠. 이 사람들이 뭐 한 표를 행사하니까. 근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면 생각보다 우리나라 그 주민들이 민주화가 꽤 돼 있어요. 즉 이게 이제 정치인들보다 수준이 훨씬 높아요. 솔직히 말로. 그래서 굉장히 선순환적으로 작동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경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들, 주주총회, 정책토론회, 토론 이거 쭉 해서 이거 프로세스대로 쭉 가고 피드백 시키고 우리가 또 알려드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건 주주총회에 보고가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경각심을 갖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거죠. 출범했는데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지역별로 돌기도 하고 정책 토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하고 있죠. 한번 정리를 하면 ESG에서 이제 인바이런먼트에 대한 거는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에 대한 거는 관심도 많고 많은 걸 하고 있는데 사회에 관한 거, 소시알에 관한 거는 조금은 약해요. 그리고 가버넌스에 관한 거는 더 약해요. 그러니까 ESG가 뿌리내리기는 참 쉽지가 않은 상황. 그리고 이걸 한다고 해서 물론 이걸 다 하면 아까 저 뒤에 보고서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걸 금액으로 환산을 또 해요. 이걸 함으로써 GH가 1년 동안 얼마를 아꼈습니다. 이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근데 그거 사실 믿으시면 안 돼요. 막 조 단위로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이걸 안 했으면 조가 날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그게 100% 맞지는 않은데 그래서 저는 계량적인 방법에 이제 신뢰는 안 하는데 하여튼 뭐 지금 한국에서 ESG 초기에 그런 방법들을 많이 쓰고는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분야에서 하는 그 설문해 가지고 뭐 이 경관을 지키려는데
얼마를 내시겠습니까? 뭐 소위 willing to pay라고 하는 방법, 그것과 유사한 산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CEO부터 간부들이 이거를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가려면, 지속 가능하게 가려면 어떤 일을 창의적으로 해야 되는가, 어떤 혁신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들을 직원 전체가 모여서 만들어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민간에서는 이제 공공하고 하는 거랑 ESG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ESG가 조금씩 뿌리 내리고 있는 것 같고,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들이 이제 ESG를 향해끔 돼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최고의 가정 오신 분들도 다 경영진에 계실 테니까 ESG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구나 라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